안녕하세요. 이번 브록은 최소한의 CS 지식, 알면 도움되는 웹개발 상식이라는 주제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대다수의 분들은 AI를 어느 정도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AI가 코딩도 잘한다던데 직접 사용해 보니까 왜 별로 좋지 않지? 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방법이 잘못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브록을 준비를 했는데요. AI 시대, 그래도 알아야 되는 이유, 그래도 배워야 하는 이유죠. 왜 개발 지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AI를 다루는 사장이고 AI는 유능한 신입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고 아주 유능한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혹은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 일에 대해서 꼭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일이 흘러가는 그 일의 구조도 모른다면 그 일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높은 확률로 성공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일하게 되겠죠. AI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개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큰 틀은 이해하고 있어야 AI에게, 유능한 신입사원에게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브록을 듣고 나면, 이 브록을 듣기 전에는 그냥 웹사이트를 만들어줘 라고 AI한테 요청을 했다면 AI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수십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가 혼자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의도에 맞지 않게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브록을 듣고 나면 Next.js로 프론트엔드를 구성하고 수퍼베이스로 백엔드를 처리하는 반응형 웹페이지 만들어줘. 배포는 버셀로 할 거야. 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AI는 이 명확한 요청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져다 줄 거고 여러분들의 의도에 맞는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리고 맨 아래에는 개발 용어 사전이 있어요.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맨 아래 개발 용어 사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AI 시대 배워야 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익숙한 대로 책을 보거나 개인 과외를 받으면 될까요? 학습 방법은 AI 시대에 엄청 많은 게 바뀌었는데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AI를 개인 과외 선생님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을 월 2, 3만 원으로 심지어 24시간 대기 중인 개인 과외 선생님으로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도 맞춰주기 때문에 사람과는 다르죠. 이렇게 AI를 개인 과외 선생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내가 어떤 걸 하려고 뭐를 배우려고 하는데 어떤 순서로 뭐를 공부해야 할까? 라고 요청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커리큘럼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면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라는 요청을 통해서 개인의 수준에 맞는 설명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복잡한 개념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려운 대답은 쉽게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더 알고 싶다 하면은 꼬리 질문을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뭐를 배워야 돼? 라고 했을 때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야 합니다. 라는 응답이 오면은 그럼 HTML이 뭐야? 그럼 CSS는 뭐고? HTML과 CSS는 어떤 관계에 있어? 라고 계속해서 본인이 물어보고 싶은 거에 꼬리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또 바이브 코더만을 위한 학습 전략이 있는데요. 전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설명을 들었을 때 그냥 대충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지 판단을 하신 다음에 필요한 것만 깊게 파고들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큰 흐름과 키워드만 먼저 파악을 해서 AI에게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은 AI에게 요청을 통해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이번 브록은 큰 틀만 다룹니다. 네, 그래서 더 깊이 알고 싶은 부분은 AI와 대화하며 학습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 네, 또한 이제는 AI가 사람보다 정확할 때도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할 때도 많기 때문에 더 깊게 알고 싶은 부분은 AI와 학습하며 대화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겁니다. 네, 저희는 웹 개발에 대해서 우선 배우기 때문에 웹 개발의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웹이란 무엇일까요? 네, 답은 이렇게 구글에서도 찾을 수 있죠. 네, 월드 와이드 웹의 줄임말로 인터넷에 연결된 사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와닿지가 않죠. 네, 그냥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웹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일단 웹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웹이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핵심적인 내용은 인터넷 웹사이트인데요. 네, 웹사이트에 대해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사이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프론트엔드는 사용자에게 보여줄 화면이고 백엔드는 웹사이트 내부의 모든 로직과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인증, 보안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 웹사이트의 내부 구현에 가깝습니다.
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네, 웹사이트에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보관을 하죠. 예를 들어서 마이페이지, 제 이름과 이메일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인터넷 강의를 샀을 때 장바구니에, 사기 전에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그 장바구니는 계속 유지가 되죠. 그리고 그 장바구니에서 구매를 했을 때 구매 내역이 남고 강의 사이트 내에서 강의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유기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됩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사이에서는 API 통신이라는 걸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요청하고 저장하고, 백엔드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빼주고, 백엔드에서 다시 데이터를 저장해달라고 요청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을 해주는 것이죠. 네, 위에서 봤던 그림처럼 프론트엔드는 사용자가 보고 클릭하는 화면입니다. 지금 제가 노션의 강의 자료를 쓰고 있는데 노션의 이 부분들이 다 프론트엔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화면이 프론트엔드인 거죠. 프론트엔드를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식당의 인테리어와 메뉴판입니다. 네, 고객들이 식당에서 볼 수 있는 그 인테리어와 메뉴를 보기 위한 메뉴판,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메뉴를 보기 위한 메뉴판, 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백엔드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비즈니스 로직, 그냥 로직 실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로직을 백엔드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식당의 주방과 같습니다. 식당에서도 사실 인테리어와 메뉴판이 핵심일까요? 아닙니다. 식당에서는 주방이 핵심이죠. 결국 맛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음식이 빨리 나오며 실수 없이 돌아가는가, 저는 그게 식당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백엔드가 이 식당의 주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역할은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도 식당과 비유를 하자면 식당의 식자재 창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백엔드보다 더 중요하죠. 만약에 주방에서 요리할 재료가 없으면 주방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상 제일 중요한 순서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백엔드, 그 다음 어떻게 보여줄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우선순위가 데이터베이스, 백엔드, 프론트엔드 순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의 웹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위에서 본 이 세 개의 요소가 어떻게 대화를 주고받을까요? 이거는 바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과 AP를 배우면 알 수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은 요청과 응답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고객이고 서버는 종업원입니다. 아래에 핵심적인 예시가 있는데요. 고객이 식당에 들어와서 짜장면 하나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종업원은 주방에서 요리를 한 음식을 가져오면서 이 고객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응답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고객은 이 짜장면을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사실은 버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먹다 남기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서버는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하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API란 뭘까요? API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대화하는 규칙입니다. API는 식당의 메뉴판과 같은데요. 메뉴판에는 어떤 파스타가 12,000원에 판매를 하고, 점심 특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식당의 메뉴판에는 점심 특선이 있을 수도 있고, 세트 메뉴가 있고, 주류도 판매를 하고, 여러 가지 규칙이 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찾아갔는데 점심 특선을 주문하겠다라고 하면은 규칙과 어긋나죠. 저녁에는 점심 특선을 먹을 수 없을 겁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이 유효하지 않다면 응답을 제대로 줄 수가 없겠죠. API는 이 규칙을 의미하고, 웹에서는 주로 HTTP라는 프로토콜로 통신을 합니다. 이 프로토콜 또한 이 규칙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웹서버를 한번 예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웹서버는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 터미널을 한 개 더 열어서 nc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서버와 소통을 하겠다라는 의미의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이 로컬호스트는 내 컴퓨터, 그리고 8080, 이거는 컴퓨터의 통로, 포트입니다. 엔터를 치면은 이 서버와 연결이 된 건데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터미널이 웹서버입니다. 그리고 우측 터미널이 클라이언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볼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웹서버한테 짜장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400 배드 리퀘스트, 이거 유효하지 않는 요청이다 하면서 통신을 끊어버립니다. 제가 이 API, 이 HTTP, 이 규칙에 맞는 그 요청을 보내게 된다면 205K, 너 잘 요청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응답을 해준 거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HTML이라는 웹사이트의 주요 문법인데요.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웹서브라는 게 보이죠? 제가 이 주소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로컬호스트 8080이라는 주소로 접속을 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웹서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HTTP는 꼭 규칙에 맞는 요청을 해야지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이 브라우저 또한 웹에서 클라이언트, 웹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클라이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클릭하고
인스펙트 개발자 도구를 켜서 이 요소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열어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요청한 이 get/http 1.1 host localhost라는 요청에 대해서 body h1 보이시죠? 네, 여기서 보시면 body 그리고 h1 네, 이거는 이제 크롬 익스텐션이고요. 네, body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제가 터미널에서 이렇게 요청한 이 웹서버의 클라이언트와 이 브라우저의 큰 차이는 받은 응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큰 차이인데요. 브라우저는 이 받은 응답을 이렇게 브라우저 상에서 렌더링을 해주는 거고 터미널에서 요청하는 것은 그냥 본문, 원문 그대로를 응답을 해준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웹 브라우저가 이 클라이언트고 서버한테 요청을 해서 그 요청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더라. 라는 것을 간단하게 보았고 이 API라는 것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대화를 하는데 HTTP라는 규칙을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HTTP 규칙을 준수해서 웹서버에 요청을 하니까 정상적인 답변이 온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HTTP라는 규칙으로 서버에 보내면 그 뜻은 사용자 정보 좀 줘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내면 API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제 백엔드 서버에서는 이 규칙에 맞는 응답을 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 정보를 주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 프론트엔드 진화라는 부분을 한번 봐볼 건데요. 제가 한번 사이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웹개발 진화 여정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웹개발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 볼 수 있습니다. HTML 그리고 HTML의 CSS 거기에 이제 플러스 자바스크립트까지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요. HTML은 웹사이트의 뼈대를 만듭니다.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과거의 웹사이트는 이렇게 뼈대만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뼈대만 있고 저희가 아는 웹사이트랑 정말 다르죠. 이게 다 브라우저에서 정의된 기본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순수 HTML로만 구성된 웹페이지는 버튼을 클릭해도 아무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스타일도 브라우저에서 내장된 기본 스타일로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크롬인데 만약에 같은 사이트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와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뭐 사파리나 파이어폭스, 웨일 이런 다른 브라우저는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브라우저의 기본 스타일로만 표현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구구절절 쓰여져 있는데 핵심은 HTML이라는 것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뭐의 약자고 웹사이트의 뼈대와 의미를 정의하는 언어다. 약간 문서에 가까운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어떤 의미를 담을 거냐 그걸 태그라는 걸로 담고요. 그 다음 링크를 통해서 이 문서들을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HTML을 사용을 하면은 구조적으로 정말 명확합니다. 보면은 이게 큰 대제목이고 중제목, 소제목, 뭐 소소제목 이렇게 어느 정도 계층이 있는 게 보이죠? 크롬에선 이걸 다 시각화를 해놓은 건데요. 제목이나 본문, 딱 봐도 이게 제목이고 이게 본문이죠. 목록도 여기 보시면 블랙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블랙 포인트로 목록을 표현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목록 등이 있기 때문에 정보 흐름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위한 스크린 리더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웹사이트의 내용을 점자로 보거나 아니 음성화 시키거나 하는 것이죠. 이런 기술들이 이 HTML 문서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HTML은 이 웹사이트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계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정말 단조롭죠, 시각적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사이트에 어떤 상호작용이나 동적 기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스크롤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루하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하고 싶어.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싶어. 했을 때 이 정해진 스타일로는 표현하기 되게 힘들겠죠. 그리고 반응형 디자인의 부재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모바일 화면으로 본다고 했을 때 우클릭해서 검사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모바일 화면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깨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는 안 깨지는 것 같은데 반응형 디자인이 컴퓨터에서는 잘 보이는데 핸드폰에서는 잘 안 보이는 반응형 디자인이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피드백을 남기는 칸이 있는데 여기에 전송을 눌러도 아직은 이 웹사이트는 HTML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엔 CSS를 같이 알아볼 건데요. CSS는 그냥 웹사이트를 예쁘게 꾸미는 겁니다. 그냥 이 웹사이트를 스타일링 하겠다라는 건데요. 들어가 보시면 아까랑은 다른 화면이 보이죠. 저는 좀 심플하게 구성을 했는데요. 흰색과 검은색으로 그냥 되게 단순하게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나 버튼도 색깔과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S는 이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내용에 집중을 했다면 웹사이트의 이 꾸미기,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두 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CSS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화면 크기별 최적화도 가능하고요. 이로 인해서 사용자가 웹사이트의 문서의 내용을 볼 때 큰 불편함이 없이 혹은 이 웹사이트에서 재미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SS를 도입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장점이죠. 그리고 어떻게 배치할지도 정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 웹사이트의 구조와 내용을 담당하는 HTML과 웹사이트를 꾸미는 CSS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는데요. 복잡한 사용자의 상호작용, 이 복잡한 사용자 상호작용은 사실 저희가 지금 다 별로 놀랍지 않은 기능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복잡한 상호작용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애플의 아이폰 판매 페이지, 판매 사이트로 와봤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돌아가고 있고, 제가 스크롤할 때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실까요? 이런 게 다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애플은 이렇게 사이트가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스크롤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생기고요. 제 스크롤에 따라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생기는 거죠. 방금도 더 자세히 살펴보기가 애니메이션으로 아래에서 위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코디언, 질문을 누르면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이런 아코디언도 저희가 만든 이 HTML과 CSS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 밖에도 데이터 처리도 안 되고, 사용자 입력을 처리할 수도 없고, 서버 통신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문서인 거죠. 그냥 예쁘게 꾸며진 문서인 거죠. 페이지의 상태를 기억할 수 없다. 이 데이터랑 비슷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클릭과 스크롤에 따라서 사용자 이벤트에 대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애플에서는 스크롤할 때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들이 있었는데, 이 CSS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진 CSS만 적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송을 눌렀을 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전송한 게 어디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자바스크립트가 추가된 사이트를 한번 같이 봐볼 건데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로드가 되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금방 사라졌죠. 아까 전에 저렇게 사라진 UI를 토스트라고 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로 추가를 해주었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토스트로 보이고, 이렇게 테마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테마도 이런 자바스크립트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바스크립트는 웹사이트에 움직이는 기능과 사용자에게 보여줄 동적 기능과 인터랙션을 추가하는 언어입니다. 이 웹사이트, 정적이었던 그냥 문서였던 웹사이트에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처리를 해놨고요. 이벤트 처리라고 하고, 실시간으로 내용을 바꿔줄 수도 있죠. 그리고 데이터 처리 및 전송을 해줄 수가 있고,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CSS와 더불어 동적 효과와 실시간 변화를 줬기 때문에 가장 상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호작용 또한 이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게 되었죠. 모든 사용자의 이벤트에 반응하게끔 웹사이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용성과 기능성도 잡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컨트롤 T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테마도 바꿀 수가 있고, 컨트롤 M을 통해서 이런 마우스 트래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오는 이 동그란 친구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울 수도 있고, 컨트롤 P로 이렇게 파티클 효과도 간단하게 넣어봤는데요. 이런 것은 다 일부에 불과하고, 웹사이트의 거의 모든 부분은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걸로 돌아가는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처리, 로그인, 그런 전부, 그런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자바스크립트로, 이 JS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폼을 적어보면, 피드백 폼을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폼을 적어보면 저장이 되었다고 하고요. 여기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아까 보낸 메시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보내볼까요? 이렇게 예시로 보내보면은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체험해본 것처럼 이 HTML은 웹사이트의 구조와 뼈대, 내용과 가깝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그냥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사이트의 구조만을 정의를 했고, 기본적으로 좀 못생겼죠. 그리고 정적이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S는 웹사이트에 옷을 입히기죠. 예쁘게 꾸밀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때는 여전히 정적이죠.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쓰면은 이제 사용자의 이 웹사이트에 움직임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동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이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현대적인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자바스크립트만 사용을 하면은 코드가 정말 복잡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문법이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묶어놓은, 코드 덩어리로 묶어놓은 리액트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리액트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코드 문법을 한번 감싼 코드 뭉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가 더 간결하고요. 미리 정해져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쓰기 때문에 그걸 불러오는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써볼 수가 있고, 재사용도 쉽고요.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조립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코딩하기가 좀 더 쉬워진 거죠. 하지만 이 또한 이제 검색에 노출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SEO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리액트로 만든 것은 이 자바스크립트로 내용을 채우기 때문에 이 HTML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빈약합니다. 이 부분의 웹사이트의 구조가 어떻고, 이 웹사이트는 어떤 내용을 할 것이며 어떤 정보를 이 웹사이트에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다 HTML에 적혀져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웹사이트의 내용을 유저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구글 검색 엔진에서 내용을 못 읽게 되는 거죠.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SEO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 챌린지에서 제가 다루는 이런 Next.js라는 프레임워크를 쓸 건데요. 네, 리액트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네, 이것 또한 다 아래에 있는 핵심 개발 용어 사전에 나와 있긴 한데요. 네, 리액트에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라이브러리는 뭐 정해진 틀 같은 건 없으나 코드를 미리 많이 만들어 놨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그 만들어 놓은 거를 써먹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Next.js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코드의 틀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무조건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ext.js라는 게 나왔는데 둘 다 리액트와 Next.js 둘 다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자바스크립트의 코드 뭉치로 되어 있는 친구라고 볼 수 있고, Next.js는 리액트의 모든 장점, 재사용이 쉽고 레고 블록처럼 조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 리액트가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해서 이 생태계 또한 잘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장점들을 모두 흡수를 하고 이 백엔드 기능, 이 앞에서는 이 프론트엔드 기능만 다뤘었거든요. 웹사이트에 보여지는 부분만 처리를 하는. 근데 이제 백엔드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리액트에 있던 단점, 이 SEO 문제를 해결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브 코더들의 최종 선택지가 된 거죠. 이 도구가 바이브 코더들의 최종 선택지가 된 거죠. 왜 Next.js가 최종 선택지가 되었을까요? 앞서 후술한 것처럼 리액트의 모든 장점과 백엔드, SEO 최적화까지 모두 해줬는데 리액트보다 쉽습니다. 많은 것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코드도 같이 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웹사이트의 화면만을 보여주는 프론트엔드, 그리고 내부적인 로직을 보여주는 이 백엔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소통을 했죠. 이 각각을 코딩을 다 해줘야 됐었어요. 프론트엔드는 프론트엔드 따로, 백엔드는 백엔드 따로. 근데 Next.js는 백엔드 코드도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같이 작성을 하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기 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버셀이라는 배포 플랫폼, 배포도 이 뒤에서 다뤄볼 건데요. 웹사이트를 인터넷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이제 배포라고 하는데요. 이 버셀이라는 배포 플랫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보여주기 정말 간편합니다. 버셀이라는 플랫폼에서 이 Next.js라는 도구로 만든 서비스를 배포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AI들은 이제 주로 LLM인데요. 챗 GPT, 뭐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애들이 이제 LLM, 생성형 AI 이렇게 불리죠. 근데 이 AI가 가장 잘 아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이유는 AI는 학습된 데이터를 토대로 대답을 하는 도구인데요. 그러면은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학습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이 Next.js는 학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가장 잘 아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이브 코더의 최종 선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Next.js처럼 프론트엔드 코드, 웹사이트 화면을 구성하는 프론트엔드 코드와 웹사이트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의하는 이 백엔드 코드를 같이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풀스택이라고 합니다. 프론트엔드 플러스 백이 이 풀, FULL, 풀스택인 거죠. 둘 다 가능하다라고 해서 풀스택입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엔드, 웹 화면을 구축하는 이 프론트엔드의 진화는 이렇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Next.js 순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론트엔드 부분을 다루어 봤으니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 부분도 같이 다뤄볼 건데요. 예전에는 백엔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로그인 로직을 구현을 할 거면 지금 하는 말은 다 이해를 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복잡했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어플에서 이 HTTP 메시지 메소드로 이 포스트 메소드를 보낼 건데, 이때는 슬래시 로그인이라는 경로로 보낼 거고, 비동기 처리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이용해서 이 100줄가량의 복잡한 인증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리스폰스를 반환하는 식이었죠. 데이터 저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0줄, 50줄의 처리 코드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런 코드들이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든 구글 로그인을 하든 뭐 노션에 로그인을 하든 사실상 다 비슷한 로그인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 때마다 하나하나 그 코드를 다시 작성을 했어야 됐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요. 모든 기능을 다 직접 구현을 했어야 됐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구현을 해야 됐기 때문에 보안의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슈퍼베이스라는 걸로 이 백엔드 쪽을 구축을 해볼 건데요. 이 슈퍼베이스는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슈퍼베이스로 로그인을 구현할 때는 제 웹사이트에 슈퍼베이스를 통해서 로그인을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슈퍼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전에 50줄, 100줄이 나오던 코드를
단숨에 작성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데이터 저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베이스를 쓰면 장점은 이렇게 코드 줄수가 되게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일도 되게 적을 거고 웹사이트를 만드는 시간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증이나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스토리지 기능들을 모두 제공을 하고요. 보안 같은 경우는 슈퍼베이스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넥스트.js와도 궁합이 정말 좋고요. 무료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넥스트.js를 쓰면은 이 버셀에서 배포를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배포 또한 원래는 금액을 내야 되는데 이 버셀에서 배포를 하게 되면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js와 슈퍼베이스를 사용을 하면은 무료로도 웹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js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부분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약간의 백엔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건 풀스택이라고 불린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프론트엔드와 약간의 백엔드 그리고 슈퍼베이스는 이 백엔드 부분과 이 DB까지 모두 통합을 해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의 웹사이트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웹사이트는 세상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앞서 계속 배포 얘기 많이 했죠. 이 배포는 저희가 앞으로 개발을 할 때 이 로컬호스트, HTTP의 로컬호스트 3000 이 URL로 접속을 해서 이 개발 중인 웹사이트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로컬호스트는 내 컴퓨터, 현재 제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 남들은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접속하게 하려면 네트워크 관리를 해야 되고 제 컴퓨터 또한 24시간 켜놔야 되죠. 또한 이제 보안에 대한 위험도 있습니다. 24시간 켜놔야 되는 이유는 내 컴퓨터가 계속 켜져 있어야지 어떤 사람이 웹사이트를 요청을 할 때 응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24시간 켜두지 않는다면, 꺼둔다면 쉽게 말해서 웹사이트의 서버를 종료시키는 거죠. 제 컴퓨터가 웹사이트의 서버니까요. 그러면 배포한 의미가 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클라우드 배포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배포는 24시간 종일 돌아가는 남의 컴퓨터를 쓸 수가 있는 빌려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버셀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3분 만에 전 세계에 공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터미널에 버셀 PROD라는 명령을 치거나 이런 GitHub에 코드 업로드를 해서 이 버셀과 연결을 해서 자동 배포를 시킬 수가 있죠. 배포를 했을 때 이렇게 도메인도 제공을 하게 되고요. 도메인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죠? 네이버.com 이런 것들이 도메인이고 사실 네이버.com 이 실제 서버의 주소라기보다 네이버.com 이런 링크가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메인도 제공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버셀은 넥스트.js를 만든 회사라서 넥스트.js를 배포하기가 가장 쉽고 무료로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웹사이트 개발에 필요한 실전 도구인 이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같이 알아볼 건데요.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우클릭하고 검사 혹은 F12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양한 탭들이 있는데요. 이 탭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 엘레멘츠는 이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HTML 코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커서 모양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웹사이트의 HTML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조는 이런 꺽쇠 모양의 이렇게 H1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걸 이제 태그라고 하는데 꺽쇠, 알파벳, 태그 이름을 꺽쇠, 그리고 꺽쇠, 이 슬래시하고 H1하고 꺽쇠 이렇게 H1 태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부분을 좀 없애보자면 기본적인 HTML 태그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콘솔 창에서는 제가 아까 수정한 것처럼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대해서. 물론 새로 고침을 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요소 선택을 통해서 이 요소를 복사해서 AI한테 전달을 한 다음 이 요소가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CSS를 안다면 여기서 스타일도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가 아니라 라이트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CSS 문법을 어느 정도 아셔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요소, 엘레멘트 탭에서는 HTML과 CSS를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콘솔인데요. 콘솔에서는 이 프론트엔드, 에러 메시지가 뜨는 곳인데 정확히 말하면 프론트엔드 에러 메시지가 뜨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에러 메시지고요. 빨간색 글씨가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뭔가 잘못됨을 인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콘솔 로그라는 코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디버깅을 하게 됩니다. 디버깅은 에러를 해결하는 과정을 또 얘기합니다. 지금 에러가 나는데 이 에러는 사실 이제 브라우저 익스텐션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어떻게 이게 익스텐션 때문에 난지 이해를 한 거냐면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면 카피 콘솔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AI에게 질문을 통해서 저는 이 에러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제 에러 그리고 여러 콘솔 로그 코드로 찍어진 로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로그들을 한 번에 복사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커서나 클로드 코드와 같은 AI 코딩 도구에게
복사를 해서 전달을 하면은 에러의 원인을 대신 파악해주고 해결까지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콘솔 탭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탭인데요. 그 다음에는 소스 탭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여기 페이지에서 이 인덱스 부분을 보시면 제 실제 코드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실제 웹사이트의 코드고 다른 웹사이트 또한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네이버의 실제 웹사이트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구별되는 건데요. 프론트엔드 코드는 이렇게 다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와 같은 내용들을 넣으면은 탈취 당하기가 정말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엔드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스를 통해서 웹사이트의 코드 내용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엔 네트워크인데요. 새로 고침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크롬 확장 프로그램 때문에 엄청 많은 정보들이 가져와줬는데 이 시크릿 탭을 띄워서 여기서 우측 상단에 점 3개 그리고 New Ignore 윈도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시 아까 웹사이트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F12 혹은 우클릭 검사를 통해서 개발자 도구로 들어와 주고요. 네트워크에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지금도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 로컬호스트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 프리뷰를 보면은 저희 웹사이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은 웹페이지가 이건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에러 난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전부 이 스테이터스 코드가 205K인데 다 205K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에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버튼을 추가해 보았고요. 이 400 에러 테스트를 누르면 이런 non existent라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어느 서버에 요청을 보냈는지,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어떤 상태 코드를 받았는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글씨 또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탭에서도 이 네트워크로 보내는 모든 요청을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에러가 나는 부분을 우클릭해서 카피해서 카피열, scurl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GPT에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예시로 GPT로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AI 코딩 도구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AI 코딩 도구는 GPT와는 다르게 제 코드를 알고 있잖아요. 제 코드를 토대로 어떻게 해결해 줄지 해결 방법까지 더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혹은 대신 해주기 때문에 AI 코딩 도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도 볼 수가 있죠. 경로 자체가 없다. 그래서 지금 GPT의 경우는 이렇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AI 코딩 도구는 제 코드를 알기 때문에 이 가능한 시나리오 중 에러가 난 진짜 이유를 찾고 수정을 대신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 네트워크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렇게 퍼포먼스, 메모리, 어플리케이션 등이 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데이터인 로컬 스토리지 혹은 로그인이나 간단한 정보들을 담는 이런 쿠키, 캐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엘레멘츠에서 수정을 해볼 수가 있고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수정을 해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실제 코드에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코드에서 수정을 하실 때는 이걸 검색을 해서 커서 코드 에디터에서 이 내용을 검색해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스타일도 변경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 요소들을 삭제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TML과 CSS를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고요. 콘솔은 웹사이트의 모든 로그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클릭하고 이 카피 콘솔을 사용해서 AI에게 어떤 에러가 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에서는 저희 웹사이트의 코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에서는 이 네트워크로 보내는 모든 요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 글씨면은 지금은 없는데 빨간 글씨가 나오면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에러를 해결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위에서 다룬 이 개발자 도구들은 사실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디버깅하기 위함인데요. 디버깅의 기초에는 에러 메시지를 어떻게 읽는지 사실 이건 읽지 못해도 됩니다. 이건 AI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AI 활용 디버깅 에러 메시지 전체를 복사해서 제가 말한 대로죠. AI에게 질문해서 AI의 해결책을 적용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콘솔 로그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콘솔 로그를 통해서 웹사이트의 내부적인 값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값에 따라서 에러가 나는 건데 이렇게 에러를 확인할 수가 있고 값을 확인할 수도 있고 실행 순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이렇게 보지 않아도 현재 에러 나는 부분의 핵심 로직에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로그를 만들어줘 라는 프롬프트 하나만으로 이 콘솔 로그를 다량으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시 에러를 일부러 낸 이후에 그 다음에 카피 콘솔을 한 다음에 내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로그가 나왔어 에러 해결해줘 라고 하면은 더 AI가 디버깅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번 브록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브록을 얻은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I와 개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프론트엔드가 뭔지, 프론트엔드가 뭐였죠? 바로 ਵੇ브사이트의 이 화면 부분입니다. 백엔드는 이 내부적인 웹사이트 로직이고요. DB는 웹사이트에 저장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저장 공간입니다. Next.js, 바이브 코딩
개발 도구로 Next.js와 슈퍼베이스를 선택한 이유를 알게 되었죠. Next.js는 프론트엔드 도구인 리액트의 장점과 리액트의 단점을 모두 해결한, 그리고 배포까지 무료로 가능한 도구이며, 이 슈퍼베이스는 복잡한 백엔드 코드와 이 데이터베이스까지 하나의 솔루션으로 묶어 주었으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Next.js와 슈퍼베이스를 선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 하는 방법도 알아봤죠. 콘솔 로그, 그리고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브 코더의 마인드셋도 알아보았는데요. 저희는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만 이 웹사이트, 이 소프트웨어 구축을 할 때 이 큰 틀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AI가 코드를 짜는 것만, AI에게 직접 코드를 짜게끔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AI와 함께하는 개발에서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I는 여러분의 유능한 신입 개발자고, 여러분은 방향을 제시하는 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입 개발자보다 모르면은, 여러분이 일을 줄 때 신입 개발자보다 모르면은 이 신입 개발자에게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낮죠. 여러분들은 이 방향을 제시하는 사장님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개발 용어 사전인데, 위에서 다룬 내용과 이렇게 일반적인 개발 용어, 개발 도구, 개발 도구를 부르는 방법, 웹이 어떻게 생겼는지, 웹 관련 용어,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관한 언어와 이 데이터 형식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핵심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시고 AI에게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에 맞게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큰 키워드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AI로 따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걸 복사해서 AI에게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가 뭐야? 질문을 하면 이렇게 정의를 알려주죠. 그래서 컴퓨터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작성된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어렵죠? 명령어들의 집합,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면은 이 프로그램의 정의를 비개발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하면은 비개발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요리 레시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 레시피대로 재료를 씻고 자르고 불에 익히고 양념을 넣고 이런 레시피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런 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순서대로 해 라는 지시사항, 이게 명령어 모음이고 이게 코드인데, 이를 컴퓨터가 하나씩 따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 세탁기 버튼 또한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세탁기가 빨래하고 헹구고 탈수하기 순서대로 세탁기를 돌리잖아요. 이런 예시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를 통해서 이런 키워드를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가 이 자료로 이해가 안 되셨다면 뭐뭐가 뭔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한 것처럼요. 그러면 이번 클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